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4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의 문을 엽니다. 입춘인 오늘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세계 경제와 정치의 흐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해안,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날씨는 포근하지만 세계 정세는 여전히 치열합니다. 저는 오늘 뉴스를 보면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이후 시장이 어떻게 안정을 찾아갔는지, 혹은 산업혁명기 영국이 어떻게 새로운 법 제도로 사회를 재편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변곡점 뒤에는 항상 시스템의 정비가 뒤따르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소식들도 바로 그런 시스템의 재편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시스템의 재편이라 오늘도 흥미로운 분석이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긴박했던 셧다운 위기를 넘긴 미국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4일간의 부분 셧다운이 종료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5개의 회계연도 지출 법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국토안보부 예산을 딱 2주만 연장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기술입니다. 이민 단속 강화를 지렛대 삼아 다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죠. 마치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철도 부설권을 놓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벌였던 치열한 기싸움을 연상케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란과의 핵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다자 회담이 열린다고요?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가 참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복심들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겠다는 의지죠. 여기에 경제적으로는 프로젝트 볼트라는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략물자를 비축하며 승기를 잡았던 전시 경제체제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 안보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격상시킨 셈이죠. 내부 정비와 자원 확보, 그리고 중동 평화까지 동시에 노리는 미국의 행보군요. 하지만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거래 국민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이건 과거 조선시대 대동법 실시 과정에서 지주들의 반발을 억누르면서도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던 정책적 고뇌와 맞닿아 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되 민생의 타격은 최소화하겠다는 실용적 개혁의 의지로 읽힙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버시 쇼크를 딛고 강하게 반등한 것도 눈에 띕니다. 코스피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네요. 어제는 그야말로 반전의 날이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와 미국 제조업 지수의 호조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무섭게 사들였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격언을 증명한 셈이죠. 여기에 오늘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 것도 큰 뉴스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이건 인류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발명한 뒤 저작권과 진위 확인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만큼이나 중요한 디지털 문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감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군요. 조달청에서도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트랙을 신설한다고 하니 기술 혁신이 공공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루과이 대통령과 만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리창 총리까지 나서서 우루과이 오르시 대통령을 환대했습니다. 이건 남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죠. 15세기 명나라 정화의 대원정이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갔던 것처럼 지금의 중국은 경제적 신실크로드를 남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외교부장과의 만남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협력을 제안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의 첫 번째 중앙 1호 문건이 발표되었습니다. 농업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네요. 15차 5개년 계획의 첫 단추를 농업으로 끼운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민이식 2000,
즉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촌을 현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공산당 집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걸 재확인한 거죠. 다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중국 내 휘발유 가격이 인상된 점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당국이 시장 안정 공급을 지시한 것도 이런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시적인 외교 확장과 미시적인 농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국의 모습이군요. 라이브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도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UFG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앞장서고 있네요. 네, 일본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밸류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상호 보유 주식을 정리하고 이사회의 결정 기준을 자본 비용에 맞추겠다는 건데 이건 과거 메이지 유신 당시 구습을 타파하고 서구식 제도를 도입했던 제도적 혁명과 결이 비슷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남토리시마 해역에서 히토류 채굴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은 일본의 자원 독립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원 이야기가 나오니 아픈 역사도 떠오릅니다. 어제 장생 탄광에서 유골 수습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네, 수몰 사고가 발생한 지 84년 만에 처음으로 유골 수습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이 묻힌 곳이라 우리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곳이죠. 독일이 과거사를 끊임없이 반성하며 유럽의 리더가 되었듯 일본도 이런 인도적인 작업을 통해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제 아사쿠사에서 열린 세스분 행사처럼 전통을 지키는 모습과 지진에 대비하는 기민함이 공존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과 미래 먹거리를 찾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의 모습,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러시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네, 12월 마이애미 정상회담을 겨냥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독립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 대응입니다. 사실상 서방의 제재에 맞서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19세기 유럽의 세력 균형 정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명분과는 달리 어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올해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공포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노박 부총리는 1%대 성장을 예고했지만 러시아 신용평가사 아크라의 분석은 훨씬 냉정합니다. 루블화 약세와 예산 부족 위험이 크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사회 분야입니다. 출산휴가 수당을 5% 넘게 인상하며 인구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18세기 프로이센이 부국강병을 위해 인구 증대를 꾀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전쟁 중임에도 내부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장에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안으로는 복지를 강화하며 버티는 형국이네요. 모스크바 옴부즈맨이 청소년들의 독서 부족을 지적한 부분도 사회적 고민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맹주, 독일 소식입니다. 인프라 미래법을 두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는 국가 현대화를 위해 승인 절차를 서두르자고 하지만 주정부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일 특유의 철저한 검증 문화와 속도전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되었던 졸베라인, 즉 관세동맹이 경제적 통합을 이끌었듯 지금의 독일도 새로운 인프라 법안을 통해 유럽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니우에를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도 외교적 보폭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인 현대모비스가 독일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도 반갑네요. 쿼드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나선다고요? 네, 독일의 광학명가 자이스, 필름 전문 퇴사와 함께 홀로그래픽 인드실드 디스플레이 양산에 도전합니다. 독일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응용 기술이 결합하는 형태죠. 이건 마치 과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예술가들과 독일의 기술자들이 만나 새로운 인쇄 문화를 꽃피웠던 협업과 비슷합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이런 전략적 동맹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기술 동맹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16%가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독일 사회에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짧은 단신들 모아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외교 행보를 넓히고 있네요. 네, 리야드에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가자와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오펙 플러스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중동의 중재자이자 에너지 시장의 설계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람코가 40억 달러 규모의 국제 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은 사우디의 경제 개혁 자금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창립 96주년을 맞아 축제 분위기라고요? 하노이에서 당 박물관 기공식이 열렸고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베트남 주식을 FTSE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정치적 안정 위에 경제적 개방을 얹어 포스트 차이나의 지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1990년대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과감한 행보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낡은 시스템의 균열은 새로운 질서가 뿌리내릴 토양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규제든 예산안 협상이든 혹은 인공지능 기본법이든 모든 갈등과 정비 과정은 결국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진통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통찰 주신 박 작가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내는 따뜻한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